과제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알려줬거든. 근데 새콤달콤 줬다. 진짜 귀엽지 않음? 리얼 크키. 근데 그 언니 나한테도 과제 물어보는데? 나한테도 과제 물어봤어. 야, 저 언니 과제 물어보는 사람인가 봐. 야, 피하자. 하나, 둘, 셋. 지난 영상에서 고민 상담소를 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만 반지를 6번째 에피소드에는 친오빠와 함께 고민 상담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보내주셔서 이걸 하나씩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라맛 그린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쯤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혼자만의 목표를 가진 20대 후반입니다.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은 연애와 결혼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여러 번의 소개팅을 해보았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인연을 만나기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예전에는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시간 낭비나 감정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만날 때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고민만 깊어집니다. 내 마음이 완벽하게 좋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성격이나 조건 등 모든 면이 무난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다가온다면 일단 만나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제가 온전히 마음을 줄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고 찾아봐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내가 몇 살이냐? 내가 32이야 내가. 근데 나는 그러기로 선택을 했어. 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내 마음의 결론은 확신이 든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게 내 이상에 다 부합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뭔가 아쉽고 미달이더라도 재밌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잖아. 나만 느낄 수 있는 그 귀여운 포인트라든지 매력들. 나는 그게 느껴지면은 고하겠다. 하지만은 쉽지 않지. 그런 분이 안 보인다면 나는 일단은 차분히 기다릴 거야. 보류하시겠다. 그래서 나는 내 이상형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 확신을 갖는 사람을 만나겠다가 목표는 아니야, 지금. 이지선다 죽음의 밸런스 게임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갔어. 이거를 누가 칼로 들이면서 당장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은 오빠는 어떤 걸 고를 거야? 근데 31살쯤에 결혼하고 싶다는 나름의 타임 리밋을 거셨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일단 다가오면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만약에 맞아. 31살쯤에 결혼하고 싶다는 목표가 없었다라면은 조금 더 마음 자유롭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31살에 내가 결혼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딱 정해둔 상태면 나도 전자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분 베라마 그린티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 그 말미에 완벽하게 좋다라는 확신이 없어도 모든 면이 무난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다가온다면 일단 만나보는 거 선택지 하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신이 드는 사람을 기다리고 찾아보는 거 선택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은 것 자체가 약간 나는 여기서는 살짝 공감이 안 돼. 왜냐면 이거 두 개 선택지를 고른다는 것 자체는 내가 뭐 다이슨 청소기를 SSG닷컴에서 살까 쿠팡에서 살까 이런 게 아니잖아, 결혼이랑 연애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완벽하게 동일선상에서 두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약간 말해주고 싶었어. 사람이 연애나 결혼을 앞을 어떻게 점쳐볼 수 없다는 거야. 모든 면이 무난하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다가와서 만났어? 근데 이분 그렇게 내가 마음이 확신 안 드는데 먼저 다가와주니까 한번 만났어. 만나다 보니까 까면 깔수록 막 양파 같은 남자야. 혹은 여자야. 까면 깔수록 알수록 막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후자. 와, 천년의 이상형을 만났어. 내가 너를 만나려고 30년을 살아왔구나. 대박이다. 내 이상형. 너가 내 운명이다. 하고 만나는데 1년 후에 지나니까 갑자기 절대 결혼은 할 수 없는 막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돼. 와, 얘랑은 결혼 절대 못하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솔직히 두 가능성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럴 거라면 난 차라리 가능성이라도 많이 열어주자. 그런 마음에서 전 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근데 여기서 좀 꼬내짓 하나 했는데 아니 왜냐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맨 첫 줄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결혼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왜 결혼이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나도 그 생각 똑같이 했어. 친구들이랑 가끔 결혼 얘기를 하면은 지금 당장 연애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 만나는 사람도 없어. 나는 결혼이 목표래. 결혼식이 목표라는 거야 그러면? 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최종 목적이 왜 결혼인 것처럼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 아무튼 내 마음을 동하지 않았어, 이 질문은. 어떡하냐? 왜냐면 내 얘기인데 내가 동하지 않았으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어떻게 긁힌 거 아님?
사실상. 그렇게 거임. 부시럭거리지 말아주세요. 나 옷 왜 이렇게 벗어? 부시럭거려? 아, 네, 옷 뒤에서 뭐 먹나봐. 선배님 조용히 하시라고 해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오목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 번 다니는 대학교 이왕이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니 어느새 동아리 3개와 교류봉사 2개를 하는 과대가 되어버렸어요. 내년에는 휴학기를 내고 진로와 상관없이 제가 재밌게 느끼는 것들에 시간을 쏟으며 잠깐 쉬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잘 달려가다가 왜 갑자기 멈추려고 하냐고 걱정을 해요. 물론 지금의 제 삶은 보람차고 꽉 차 있지만 차마 충전할 새도 없이 매일매일 방전되고 있어요. 충전하지 말고 계속 직진하라고 하면 꾸역꾸역 할 수는 있겠지만 도전에 즐거워했던 처음 그 감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졸업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미래의 행복을 얻을 더 안전한 길인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장, 미래의 행복을 더 얻을 안전한 길인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나도 공감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휴학을 하는 길, 휴학을 하지 않고 직진하는 길 2가지 있잖아요. 전 2개 다 불안하고 후회할 일은 생기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2개 다 불안하고 힘들고 고민이 그때 가서 다 생긴다면 지금 당장 내 마음이 내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 맞아. 어. 질문 속에 답이 있고 답이 있어. 그리고 뭐 본인이 충전할 새도 없이 매일매일 방전되고 있다. 재밌게 느끼는 것들에 시간을 쏟으며 잠깐 쉬고 싶다. 본인이 이미 문장 속에 본인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것에 직진을 하셔라. 비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지레는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전공 기계공학을 버리고 시작한 게임 3D 모델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리를 못 잡으니 가족들이 구급 공무원을 하라고 이제 30살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안정적인 삶 중에서 자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자리를 못 잡고 이직만 하다 보면 절대 결혼 못 할 거다. 안정적인 게 최고다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3D 모델링을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자리 못 잡고 있으면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은 막연히 들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런 건 어려워. 제 생각에 이거 앞에 제가 오목님께 했던 말이랑 똑같은데 어떤 길을 가도 후회는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들어서 구급 공무원을 하는 길, 내가 좋아하고 지금 성취감이 있는 3D 모델링 일을 불안불안해도 계속 하는 일, 어떤 일을 가도 불안하실 거야. 왜냐면 만약에 내가 그래 나 결혼도 해야 되고 안정적인 남편감, 와이프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3D 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구급 공무원처럼 이렇게 좀 철밥통 같은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잘 다녀야지. 그래 그게 맞는 거야 하고 갔어. 근데 하루 종일 그 구급 공무원 일을 하다 보면 성취감이 안 들 수도 있고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계속 3D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도 있어. 대신에 월급이나 뭐 미래는 엄청 안정적이긴 하겠지. 부모님 말을 무시라기보다는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3D 모델링을 계속해. 그러면 난 또 여기 안에서 또 고민이 생길 거야. 나 이러고 있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막 임금체불에 뭐 정규직 전환 실패하고 이런 회사 계속 다니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나랑 아무도 결혼하고 싶지 않고 안정적으로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그 안에서의 고민은 다 생긴다는 거야. 저라면 어떤 길을 가도 불안의 길이라면 지금 오늘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걸 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공감은 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 회사가 되게 직전 다니던 회사들이 되게 불안했었고 그리고 당연히 공무원에 비해서 중소 외주 회사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가 더 안정적이지 못하겠지. 근데 나는 아까도 여기 걸어오면서 너랑 얘기했던 건데 나는 그 자립심, 독립심 그리고 삶을 좀 더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그 힘은 나는 진짜 한 반 정도는 안정감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소속감이라든지 그게 탄탄하게 기반이 마련됐을 때 그 위에서 내가 자유로운 그런 창작 활동을 펼쳐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재밌는 도전을 더 해볼 그런 동기가 생긴다던가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이분은 지금 그런 기반 자체가 지금 아직 불안하신 것 같아. 뭔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이분은 그런 고민 많이 안 했을걸? 이걸 내가 옮기고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 근데 부모님도 부모님 나름이야.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또 느끼는 게 다르거든.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그래도 안정적인 게 낫지 않겠니? 그냥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도 있고 진짜 좀 세게 말하는 부모님도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근데 제3자가 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그 자신의 심지가 굳으면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심지가 굳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중견기업에서 인기선하다가 정규직 실패하셨고 임금체불에 회사가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분이 지금 기반이 지금 울렁물렁하다는 거야. 내가 느끼기에는 이 질문 속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물론 기계공학이 되게 재미없는 학문일 수도 있지만은 공부하시고 게임 3D 모델 창작 일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유튜브도 관리하시면서 하시면서 몇만까지 이렇게 막 성장시키셨고 자기 기획으로 아이디어 내고 창작물 만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상 공무원 세계랑은 정반대에 있는 일인 거잖아. 공무원은 완전 FM 매뉴얼대로 행동해야지 칭찬받는 세계인 거고 반대의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즘에는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은 이 창작 욕구 쉽게 편하게 펼칠 수 있는 세상이다. 말하고 싶은 거는 빨리 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을 다지시라. 그게 공무원이든 지금 3D 게임 모델링 회사이든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선택을 해서 어디든 빨리 선택을 해서 기반 다지고 그 다음에 꿈 펼쳐라. 나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 어디에 자기의 가치를 두는지가 사람마다 달라서 선뜻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안정적이고 미래가 보장된 것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가 창작적이고 크리에이티브적인 일을 하는 것에서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의 진짜 근본적인 고민은 부모님 얘기가 아니다. 본인 스스로의 다짐이다. 내가 한 5년 전에 느꼈던 감정인 것 같아.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똑같아. 내 기획으로 내가 아이디어 낸 다음에 창작물을 내가 내서 소비자 반응 즉각적으로 반응 보고 그 다음에 그런 되게 창작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었어. 하고 싶은데 사실상 뭐 어디 공채 열리는 것도 없었고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왜냐면 나이 차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와중에 운이 좋게 나랑 잘 맞는 회사를 찾았고 그러면서 나는 되게 안정감이 근데 들었고 그거 진짜 복이다. 오빠는 그러니까 진짜 복이야. 탄탄한 기반 위에서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그게 엄청 운도 많이 따라줘도 되고 어려운 거지. 그래서 나는 이분이 만약에 나랑 같은 성향이고 나랑 같은 고민이었다면은 이분은 그렇게 그것만 하면은 아마 이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 환경을 찾는 게 찾기만 중요한데. 하면. 근데 찾는 거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이분은 근데 되게 나는 고무적인 게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확실히 아셔. 맞아.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심지어 그걸로 좋아하신대. 유튜브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되게 지금 여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편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 이 업계에서 탑을 찍는 회사도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아니면 뭐 다른 더 독립된 회사지만은 알짜배기 회사들 있잖아. 그런 데도 지원해보시고 그런 데가 최고인데. 그런 데를 열심히 한번 문을 많이 두들겨 보세요. 너무 열네. 자기 고민인 줄 알았어. 내 고민 근데 이게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올해 가능할까요? 무늬꽃틴? 물음표 2개? 그거 봤는데 좀 폼이 안 나서 차라리 안 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쉼표 저 할 수 있겠죠? 물음표 주셨습니다. 저는 비흡연자고 그 금연을 해봤던 경험도 없어서 여기 경험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은 폼이 나게 금연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 폼이 나게 폼나게 금연. 폼 나는 금연 방법. 꿀팁 한번 갈까? 어떻게 하면. 나 근데 진짜 폼 나는 금연 방법 나 처음 들어보는 고민이야. 생각이 안 나? 머릿속이 하얘졌어? 하얘졌어. 금연도 힘든데 폼까지 나야 돼? 이거 진짜 극악의 다니던데? 둘 중에 하나만 하셔라. 폼이 나고 싶은지 금연을 하고 싶은지. 둘 다 하고 싶은 건 욕심이시다. 근데 폼 나는 금연법은 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 진짜 거의 무자르듯이 단박에 끊어버려야지 그게 제일 멋있거든? 제일 폼이 안 나는 건 뭐야? 술 먹을 때만 따라 나가가지고 한 대만 줘봐. 그리고 어디 가서 너 담배 펴? 이렇게 했을 때 나 술 마실 때만 피고 안 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멋이 안 나겠는데. 멋이 안 난다. 그럼 담배를 왜 끊으셔? 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공기가 없는 걸 수도 있어. 자, 다음 사연입니다. 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결심에 확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05년생 5년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젠 승진도 했고 4년을 채운 5년차로 나름 자리를 잡을 시기인데 친구들이 하나둘 대학 졸업을 할 나이가 되어서야 배움에 꿈이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딴 학위, 면허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니 안정된 공무원이 최고다 라는 주변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이 직업을 택했던 것 같아요. 수직적인 조직 문화, 비상근무, 적은 월급 등 어느 하나 만족되는 부분이 없어요. 나이 들면 나간 거 후회한다. 버티면 월급도 오르고 편해진다. 때려치고 나가면 전쟁통이다. 그만두고 싶다고 선언했을 때 들은 말들인데요.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귀여워서 이 부분이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 전쟁통을 즐기는 사람인데 어쩌죠? 제 앞에 닥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즐거운데 어쩌죠? 어느 정도 결심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걱정하는 말들을 들을 때나 뭔가 지금 일상이 즐거울 때 그만두는 게 맞나? 하면서 흔들리기도 해요. 제가 너무 무모한 걸까요? 늦은 걸까요? 제 주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나 이분 너무 귀여우셔. 이분은 고민이 아니라 약간 나 이런 결심했다? 어때? 너무 귀여워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결심하신 거 내가 볼 땐 요 정도만 돼도 심지가 곧게 서 있다라고 봐도 그런 될 것 것 같아. 같아. 이 정도만 돼도. 이분은 지금 나 결심했고 나 이제 그렇게 살 거거든? 근데 나 가끔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금 흔들리긴 해. 너네 생각은 어때? 약간 이렇게 좀 활기차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 글만 보면 되게 멘탈이 건강하신 것 같아. 나는 이분이랑 아까 그 비모님 맞나? 3D 모델링 그분이랑 둘이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 이분 공무원 할까 생각하신다며. 그러네. 근데 봐봐. 5년차 공무원도 지금 배움의 꿈이 생겨서 지금 새롭게 꿈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 이 말이야. 와, 근데 진짜 일 봐봐. 일찍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떤 길로 가든 고민은 다 있어. 인간은 고민과 불안이 동반되어야 된다. 반려불안이라고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공무원도 얼마나 입체적이야 지금 이 상황이. 공무원을 일하고 계신 분이 새로운 꿈이 생겨서 대학을 가겠다고 지금 열정 가득한 상태에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니 고민이 생겨서 구급 공무원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시는 이 상황. 고민 해결해 드릴 게 없는 것 같아. 고민 근데 해결해 드릴 게 없다. 응원해 드린다. 굳이 표면적인 걸로 그냥 말꼬리 잡듯이 하나 얘기하자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내가 공무원 그만둔다 했을 때의 그런 만류를 하잖아. 나간 거 후회한다. 버티면 된다. 뭐 나가면 전쟁통이다. 이렇게 다 말을 하는데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시겠지?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그 삶의 기준에서 웬만하면 안정적이고 도전적인 거는 지양하는 게 내 기준에는 그게 좀 더 나았더라. 내가 해보니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모르지.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 인생을 살면서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느끼시고 내린 결론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엄청 의미가 있는 말씀이실 것 같아. 근데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재미는 떨어지더라도 안정감이 높은 선택을 하셨을 때에 지금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셨을 때 본인이 느끼기에 이게 아마 스스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행복하거나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내가 선택한 인생에 부정당하는 느낌이 싫을 수도 있어. 맞아. 그걸 자꾸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증명하실 싶어요. 거야. 사람의 본능이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난 인간 심리상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선택이 맞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개인이 느끼는 가치들 전쟁통을 즐기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전쟁이 안 나는 게 최고다 라고 느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참고만 하시되 선택은 본인한테 있다. 근데 결심을 좀 하셨으니 그걸 이제 믿고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응원해드리고 싶어.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지만 사실상 그냥 약간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나눈 느낌? 그래서 사회생활도 일찍 하셨고 같은 나이의 친구들 때보다는 아마 조금 더 시야가 넓으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한 30살 가까이 되면은 내가 그거 공무원 한 5년 일해봤거든? 또 할 수 있고 내가 그 외국 나와서 한번 살아봤거든? 이것도 할 수 있는 얼마나 멋진 어른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나보다 멋있는 것 같은데. 다음 사연? 이분은 나는 동했어? 아니 사실 응원해주고 싶어. 응원해주고 싶다. 근데 동하진 않았다. 지금 고민거리가 아니야. 보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데 지금. 영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 이거 첫 문장이 너무 홍상수미 있어서 가져왔거든.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저 스스로에게 놓여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행복해할 만한 상황들인데 왜 정작 그 상황 속에 들어와 있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세상 불안하고 불행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는 게 번아웃이라고 듣고 배웠는데 제가 절 봤을 때는 그저 불난 집에서 불이 났는데 정작 불을 끄지 않고 발만 동동거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배가 부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도 정말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정작 이 사람들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 사람이 나를 친구를 하고 싶어 할까? 겉으로만 말로만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인간관계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순 없지만 몇몇과는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나도 많아요. 쓰다 보니 말이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느낌표 2개 보내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이분 자기 검열 진짜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불행하고 마음이 불편해. 그거는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야? 이게 나면 너가 지금 불편할 때야? 너가 지금 불행할 때냐고. 번아웃은 너 같은 애들이 오는 게 아니야. 너가 뭐 했다고 지금 번아웃이야? 이렇게 본인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야.
본인한테까지 그렇게 각박하게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번아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검열을 하고 잣대를 들이미는 거는 본인만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 개 혼내네 진짜. 내가 너무 혼내는 목소리였어. 그냥 개 뭐라 하네 진짜. 개모라는 게 아니야. 너 마음 아파서 그래. 아니,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고 불안한 마음을 내가 알아주지 누가 알아줘. 그렇잖아. 그리고 뒤에 이게 약간 가성비 좋게 두 개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관계에 대한 이것도 근데 가성비 좋게 두 개를 엮었지만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게 이것도 자기 검열인 거야.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좋은 걸 호감을 표현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만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검열을 하고 또 미세 필터로 자기를 걸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연프 보면서 진짜 많이 느끼거든? 특히 나는 솔로? 그러니까 나는 솔에서 왜 내가 뭐 누구 상철? 영철한테 관심이 있어. 그럼 가가지고 누구누구님 저 님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데가 연프잖아. 근데 연애 프로그램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봐봐. 가서 누구누구님 저 님 좋거든요. 근데 님도 노선을 똑바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님은 저한테 마음이 없으면 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마음을 표현하기를 멱살 잡고 내놔. 너 나 관심 있어 없어. 우리는 쌍방이어야만 해. 이거를 요구하는 게 나는 맞아. 개 많이 봤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지 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 인간 사회에서. 그치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사회문화 이지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따뜻한 음식을 내는 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위해서 카레를 열심히 끓였어. 그래서 열심히 그 풍미 좋은 카레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지금 모락모락 지금 먹어야 돼. 지금 갓 한 거 이 음식 제일 맛있을 때야. 지금 줘야 돼. 근데 이거를 고민을 하는 거지. 얘가 카레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만큼 카레를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어떡하지? 카레 받았는데 밥상머리 엎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카레는 식고 차가워지고 맛없어지고 나중에는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가 될 거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도 가장 따끈따끈할 때 전달하는 게 가장 오해의 소지 없이 부패하지 않은 그 상태로 전달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곱씹지 말라. 곱씹지 말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무 고민하지 마라. 아마 그 사람이 나 싫어할 수도 있어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어떡해. 내가 카레 주고 싶은 걸. NF적으로 설명을 되게 잘해줬는데 그냥 잘 보듬어줬어. 그래? 목소리 다소 하나있지만 이분도 그 스스로에 대한 그 자기 확신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나르처럼 내가 맞아 내가 정답이야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스스로를 조금 더 좋아하시고 믿고 해야지 그 세상에서 다가오는 불행들이랑 아니면은 이 행복감들에 대해서 되게 깊게 느끼고 필요 없는 불행은 내가 유연하게 흘려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거든. 그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연륜, 노련미고 자기 확신에 대해서 좀 훈련을 더 하시면 좋겠다. 훈련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자기 확신을 스스로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뭐 취미생활도 혼자만의 취미생활도 해보시고 아니면 혼자가 맞아. 혼자 뭘 잘해야 돼. 나 혼자만 노력해서 나 혼자 행복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업무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냥 취미생활이로나 아무튼 자기만의 뭔가 확신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라는 거를 점점 깨달으실 거예요. 장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실 텐데 그게 지금 안개 속에 있는 느낌이야.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본인만의 장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혼자 취미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 기타 연습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운 악기이고 하는데 이거를 혼자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이걸 완곡을 했을 때 나는 처음에 이 악보를 봤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이걸 내가 해냈어 라는 나는 성실함이 나한테 가장 큰 재능이야 라는 그런 나의 장점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자기 확신이 생기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취미생활 좀 건강하게 즐기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추천드린다. 확실히 그거다. 오빠 솔루션을 주네. 명확하게. 뭐 취미생활로 자기 효능감과 자기 확신을 기르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 본인에게까지 미세 필터로 검열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네. 너무 여기 NF랑 ST랑 조화가 좋네. 관심이 부족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재수로 대학을 들어가서 올해 2학년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1년간 정말 입시라는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운이 좋게도 일지망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욕심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기들은 에타도 많이 찾아보고 인스타 아카이빙도 많이 하고 전시도 자주 가더라고요. 저는 재수까지 해서 디자인과를 왔는데도 그 정도의 관심과 열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성적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엄청 높진 않지만 1학년 전체 평균 3.99로 마무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에는 욕심도 많아서 몸을 갈아넣는 편이에요. 근데 과제 등을 할 때 미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제 사고의 폭이 좁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말 뭔가 더 노력할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제 결론은 욕심은 많지만 더 높은 단계의 노력은 안 하려고 하는 이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져야 할 마인드셋이 무엇일까요? 하셨습니다. 난 이거 보고 약간 뼈 때릴까 생각했는데 뼈 때려도 돼요? 뼈 때려. 아프실까? 난 내 얘기라 가지고 나는 보듬어 줄 거야. 뼈 때리는 말 해도 될까요? 일단 넉넉 한번 하고 들어갈게. 될까요? 그렇게 적성에 맞는 분야가 아닐 수 있다. 그게 뭐 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뼈 때리는 말일 수 있지. 왜냐면 고생해서 재수까지 해서 들어갔으니까? 진짜 고생해서 일지망에 붙었어. 근데 뭔가 확실한 건 목표 지향형 인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를 붙는 거를 기뻐하고 3.99라는 그 결과, 수치적인 결과에 만족감을 느끼고 노가다를 좋아해서 시간을 엄청 투자한다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를 지향해서 달려가는 건 진짜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뭐 전시도 별로 관심도 없고 핀터레스트 레퍼런스 아카이빙 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뭔가 더 찾아보고 디깅하는 거에 큰 관심과 욕심이 생기지 않는 분야라는 건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 그치만 나는 이거를 관심이 있는 거다. 내 분야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엔 너무 1학년이야 지금. 아직 너무 1학년이야.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닐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단계의 노력을 하기 위해 고칠 수 있을까? 라고 뭔가 본인을 계속 꾸짖고 다그치기에는 이제 1학년 끝났고 이걸 지금 당장 정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2학년 곧 개강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1학년 수업 다르고 2학년 수업 다르단 말이에요. 보통의 경우 같은 수업을 듣진 않을 거 아니야? 그때 2학년 수업은 또 다를 수 있어. 그럴 때는 2학년을 끝나고 한번 돌아보는 피드백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근데 나는 보듬어 준다고 했으면서 너랑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뭐라고 했었던 게 알렸어? 이분이 되게 고생해서 들어온 이제 디자인과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게 나는 뭔데 이분만큼 막 재수를 하고 막 불합의 쓴맛을 보고 일지망에 합격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나는 운이 좋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를 들어갔는데 근데 너무 나는 입시는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래? 나 입시가 너무 스트레스였어. 난 입시가 재밌었고 디자인이 싫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웠던가? 나는 당시에 미대에 가면은 뭔가 더 창작적인 일을 하고 뭔가 조금 더 기획적인 일을 하고 그럴 줄 알았어. 그 당시에는. 그거 생각하면서 입시를 많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지. 근데 막상 들어가니 내가 생각했던 그 디자인이랑 거리가 너무 먼 거야. 나는 디자인을 한다는 게 그냥 비주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접하는 소비자의 그 뭐 시선의 흐름이라든지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한다는 거를 디자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 그런 수업이. 표면적이었어? 표면적인 그냥 거의 공식처럼 타이프를 쓸 때는 자가냉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공식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뭐 그리드 시스템이 어떻고 뭐 그런 거는 난 대학교에서 배울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 그거는 사실 학원 가서 배워도 돼. 근데 특히 회사에서 배워도 된다. 회사에서 배워도 되고. 나는 대학교에서 배우고 싶었던 거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심리에 기반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 디자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고 목표가 없다 보니 이 학업에 관심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난 노가다는 또 인정받았어. 왜냐면은 같은 케이스네. 왜냐면은 목표는 없었어. 그럼 단순히 단기간에 결과가 낼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그냥 몸쓰는 일 하듯이 그냥 생각 없이 뇌 빼고 하면 되거든. 그거는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거지. 조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갈 때 들었던 고민이 바로 그거였어. 나는 이런 걸 하려고 디자인과에 온 게 아니었는데 나는 어디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청강을 했던 게 광고 창작과 수업이었어. 근데 광고 창작과 수업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랬구나. 카피라이팅 수업, 글 쓰는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아트 디렉팅 수업도 있었고 너무 나한테 흥미가 너무 잘 맞는 거야. 그 흥미를 찾았어. 거기서 내가 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나서 디자인과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일단은 우리 과에서는 없었고 그런 수업 자체가. 그래서 했던 게 광고 공모전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때 이후로 학업보다 공모전 엄청 많이 했어. 그게 훨씬 재밌었어. 그렇게 진로를 정한 케이스였어요. 관심이 부족해님의 그거는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 내가 욕심이 없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아닐 수 있다. 관심 분야를 제대로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근데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솔루션이 생각난 게 청강을 해보셔라. 다른 과나 다른 여타 흥미가 가 보이는 거. 근데 저도 그래서 정말 저랑 관련도 없는 교양 수업 저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학점을 따려고 들은 거긴 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나는 여성학도 들어봤고 성적 진짜 안 나왔음. 여성학. 수학
또 들어봤어요. 저 수학 집합하는 거 있지. 수학과 애들도 들을 수 있게 하더라고. 그거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나는. 어쨌든 성적은 잘 안 나왔지만 수업 들으면서 아 수학도 이런 매력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경험이 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반대예요. 오빠는 디자인과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다른 수업을 청강해봤다라고 했는데 저는 프로세스가 좀 달랐던 게 전 공예과에 들어갔는데 공예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좀 안 나왔어 공예과. 나 전공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 근데 졸업을 하려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래. 뭐 할까 하다가 산디가 그거래. 취업이 좀 잘 될 거래. 그래서 산디를 친구 따라 갔어. 근데 산디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저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산업 디자인이. 근데 공예과는 성적이 진짜 안 나왔는데 산디는 성적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저 산디 전공 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졸업하고 나서. 흥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분도 3.99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좋은 성과는 맞는데 정말 수치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본질과 자기의 흥미다. 또 여기서 고무적인 점을 하나 더 찾아보자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이분이 지금 1학년인데 그냥 이분 그러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가 있고 흥미가 있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하시는 분 같아. 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난 1학년 때 이렇게 안 살았거든. 그러니까. 나 진짜 생각 없이 살았거든. 이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고민을 1학년 때 했다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거. 저는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했거든요. 이 고민을. 보통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뭐 청강을 하거나 다른 복수 전공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학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 이용해 먹으셔라. 대학교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거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학교 밖에도 많다. 그런 거는. 소모임 같은 데에서 뭐 취미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럴 수 있어.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내 진로를 더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이지만 100점이 아니어도 즐거운 게 진짜 내 관심사라고 봐. 나는. 이게 약간 내 가치관이거든. 내가 못해도 즐거운 게 참 관심사다. 진짜의 관심사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좋아하는 걸 100점 맞으면 진짜 덜 나요. 도파민이 미치지. 복 받은 거다. 그거를 찾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 내가 이분 부모님이었으면 참 뿌듯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똘똘하게 하시는 것 같아. 다음 사연입니다. 해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의사표현을 너무너무 못해서 고민이에요. 거절이나 뭐뭐 하고 싶다 같은 이것저것의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으악! 막 그만둔다고 말을 못해서 3개월을 더 일한 적도 있었고 저한테 호감 표시를 하는 이성을 거절하지 못해서 되려 상처를 준 적도 있었어요. 완전 멍청이. 그리고 가장 큰 건 누군가와 약속이 있을 때마다 먹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등등을 얘기하지 못해요. 말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항상 난 아무나 괜찮아 이 말로 퉁쳐버립니다. 제 성격이 답답한 건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있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작지만 저에게는 큰 한 걸음을 언젠간 내디딜 수 있기를. 귀여우셔. 그리고 이 사연에서도 이 글의 텍스트에서도 그 성격이 묻어나는 게 너무 귀여워. 근데 완전 멍청이. 네, 거절 저도 잘 못하거든요. 거절 잘하시잖아. 네. 이게 왜 그럴까 저도 고민해봤는데 이게 그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 커피 마시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아, 나 근데 커피 별로 안 좋아해. 혹은 아, 나 그때 시간 있어. 이러면서 거절을 했어. 그랬을 때 내가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에 거절했어.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역할이 반대가 돼도 그걸 못하는 것 같아. 그 역할이 반대가 돼도 아, 이 사람도 마음 별로 안 좋겠지. 내가 거절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절 잘 못하다가 요새는 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역할을 반대로 놓고 생각해봤을 때 별로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이게 연습이 돼서 좀 잘할 수 있게 됐어. 내가 반대로 역할을 해도 이 사람 별로 기분 안 상할걸? 이렇게 생각하는 걸 반복하니까 거절을 좀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한 번이 힘들다. 한 번을 하시면 두 번은 쉽고 두 번이 쉬우면 세 번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디딜 수 있기를. 다음 사연. 다음 사연. 닉네임 너무 귀엽다. 바보 띠띠. 바보 띠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한테 호감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장점만 보여서 덥석 만나다가 1년 후에 제가 갈리고 갈려 헤어지고를 반복하고는 해요. 유유. 저랑 만나면서 다른 여자한테 선물을 주면서 축은던 땐 전남친. 개쩐다. 미친. 군대 기다려줬더니 앞으로 혼자 여행 좀 다닐 거라는 전남친. 나랑 하는 모든 거에서 돈을 아끼는 전남친 등등.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제가 지쳐서 헤어진 연애는 그만두고 싶어요. 흐흐.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본인의 실패 사례를 3가지를 예시로 들었어. 되게 단편적인 거 3개만 한 거지만 하나는 다른 여자한테 설문조사를 수는 이거 진짜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남자분이. 근데 나 이거 두 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나 군대 기다리지 않고 야,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이거는 내가 똥 밟았다라고 생각할 거리가 아니라 생각해. 아니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치. 그래 이 문장을 보면은 혼자 여행 다닐 수 있지 이렇게 그치. 생각은 나랑 하는 모든 거에 돈을 아끼는 저는 난 이것도 나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 상황을 보는 눈이 없어 라고 치부할 정도의 문제들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제가 항상 하는 지론같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향이 있으면 이 성향이 누군가한테는 장점이고 누군가한테는 단점으로 발현된다고 믿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안 쓴다. 누구는 돈을 잘 안 쓴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누군가한테는 어떤 여자한테는 검소하다. 어떻게 저렇게 허튼 데다 돈 안 쓰고 역시 현명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여자도 있고 또 어떤 여자 저 쪼잔한 새끼 저거 저걸 아끼냐?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관점의 차이지 그치. 뭔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기보다는 아 나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보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는 사람이구나를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헤어지고 싶진 않다는 게 바보 띠띠님께서 원하시는 니즈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남친을 3분이나 다 열거를 해주셨는데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너무 그거야? 억지긍정이야?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렇게 3가지 그 데이터베이스 없이 누군가를 만났으면 거기서 오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굳이 얘기하자면 사람 보는 눈이라는 걸 기르고 있는 중이라고 보거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썸 타는 단계에서까지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나는 근데 이거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 나는 좀 관점이 좀 달라. 이분이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문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분이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이상형의 틀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벗어난 사람이 보이거나 이랬을 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하고 자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형의 틀을 깨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물론 그 다른 여자한테 선물 준 당연히 문제지. 저런 사람은 노내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충족하는 사람은 육각형 인간은 진짜 없거든.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처음 만났을 때 단점들은 눈에 들어오고 장점만 본다고 하시잖아. 그것도 나는 그 일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애써 외면하시는 것 같아, 단점들을. 맞아, 분명 느껴지는 단점이 있었을 거야. 근데 애써 외면하고 아야 저 사람은 무조건 육각형 인간이야 라고 본인만의 그거 되게 확고한 틀에서 그 남자를 가둬놓고 거기서 이제 당연히 그 확고한 틀들이 1년 후, 2년 후 지나면 지날수록 이 풀리지. 맞아. 확고한 틀이. 그때 외면했던 단점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그게 콩깍지지 사실. 아니면 자기가 진짜 와 나 진짜 개 콩깍지다 라는 상태가 인지가 되면 썸남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줘요. 어때? 그래도 너 귀에 안 들어올걸? 아 귀 안 들어오지. 아, 보통은 귀 안 들어와. 이래도 귀 안 들어올걸?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주는 연습을 하셔라. 굳이 내가 이걸 고치고 싶다면. 다음 사연 빈도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도 주인장님처럼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왕 취미생활 하는 거 유튜브도 시작해볼까 하지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주인장님은 뭔가 고민되거나 해보고 싶은 게 생긴다면 어떻게 그 첫 발을 내디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부딪혀보는 파인가요? 심사숙고하는 파인가요? 유튜버 꿈나무인 제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일단 유튜버가 조회수가 빠갈난 유튜버라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근데 이것도 유튜브 수익 하나도 안 나고 조회수도 솔직히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순수 진짜 재밌고 흥미있어서 하는 편이에요. 흥미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어떤 금전적 대가나 아니면 엄청난 성취나 결과를 바라지 않고 일단 부딪혀보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도리님께서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뭔가 그거에 대한 큰 기대나 이게 어떻게 될까? 이 작은 스노우볼이 어떻게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걱정만 앞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한번 부딪혀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후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원하는 학교에 붙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들 부러워하는데 이 전공을 공부하기가 겁나요. 학창시절 한 번도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온 건지 전혀 설레지도 않고 예전의 기대감도 없어요. 계속 이 길을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아예 다른 쪽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런데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후쿠님께서 마음을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마음을 알고 계세요 지금. 예전에 기대감도 없고 설레지도 않다.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다른 학과 쪽에
쪽에서 공부하고 싶다.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 네. 근데 선택을 못 하겠다 이거. 네. 그런데도 제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게 본인의 마음은 지금 기대감이 없고 설레지도 않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니 제 생각에는 다른 쪽 학과에서 공부를 한번 넉넉 두들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능에서 교육 결과를 얻어서 원하던 학교에 붙었다는 거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걸 지금 안 것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 다른 쪽 학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아까 어떨지? 그 디자인과 고민이랑 그 결이 비슷한 게 10대 때 고등학생 때 너무너무 고생했고 근데 이 마음 알아. 노력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 개강을 하면 또 막상 다를 수도 있어. 맞아. 지금 그냥 뭔가 너무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지친 것 같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쳤어. 근데 그래서 미래가 너무 두려워지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내 선택이 내 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겁이 있신 것 같아. 이 전공에 대한 불확실이랑 같이 더불어 온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순전히 물리적으로 공부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질려버린 걸 수도 있어. 굳이 명료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학기 다녀보고 나는 그래도 똑같이 힘들고 번아웃이 온 것 같다라는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라고 할 거. 휴학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 청강해보거나 이렇게 타개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생태사 할지 고민입니다. 28살이고 세후 280 받으면서 중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견이나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갈 기회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지금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입사할 때 지원했던 직무도 아니고 유지 보수 업무에 물경력입니다. 실적으로 칠 수도 없는 업무고 수치화도 안 돼서 여길 계속 다니는 게 답이 안 보여요. 왕복 출퇴근 3시간이라 자기 개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취업 시장이 엄청 어렵다고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올해가 신입 마지노선일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져요. 만약에 지원하면 직무는 유사하되 산업 분야는 완전히 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년 채우고 생태사 후 전업 취준 vs 버티면서 힘겹게 이직 준비. 마지막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 오빠라면 어떻게 해? 난 무조건 후자지. 근데 저도 놀랍게도 의외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후자예요. 왠 줄 알아? 목표 아까 결혼 문제처럼 대기업이나 중견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후자가 맞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회사를 떠나고 싶은 거면 전작을 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이 회사가 싫은 게 큰 건지 아니면 중견이나 대기업을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건지 그 둘 중에 저울질을 해보고 전자라면 전자.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물경력인 게 너무 빡치고 힘들어. 그러면 전자. 근데 중견이나 대기업 가고 싶은 마음이 크면 후자. 근데 뭔가 생태사랑 이거는 솔직히 마지막 줄 보면은 2년 채우고 생태사 지금 그냥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한다 했을 때 비교하면 누가 봐도 그냥 후자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비교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2년 채우고 생태사 전업 취준. 2년? 왜? 아니 2년 채우고 생태사 한 다음에 지준이 사실상 불확실성을 너무 더 가중시키는 행위여서 일단은 지금 회사 다니고 있대 여기서 시즌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되게 이상적이잖아. 환승이지 훨씬 이상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요게 고민이 아니라 지금 뭔가 생태사가 옵션에 있다는 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적으신 것 같거든? 회사를... 이거 아닐까? 여길 계속 다니는 게 답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왕복 3시간이나 자기개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내 생각에는 자기개발이라고 적어주시긴 했지만 왕복 출퇴근 3시간이 빡세서 이직 준비를 전업으로 이렇게 몰두하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안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생태사라고 하신 거 아닐까? 결코 가벼운 이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이유는 생태사 할 사유는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견뎌야 할 단점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이 모든 고민 그 이전에 기반되어야 할 거는 내가 중견이나 대기업을 왜 가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개 뭐 왕복 3시간이고 물경력이고 수치화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내가 가장 뚜렷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세후 280 받았다고 앞에 적어주신 게 나는 첫 문장 읽고 우리 구독자랑 많이 친해졌다. 내가 얼마 버는지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뭔가 중견이나 대기업 가고 싶은 이유가 280보단 더 줄 것 같아서인지 대기업을 가면 아니면 물경력은 아닐 것 같은 거라는 기대 때문인지 지금 적어주신 거의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아. 뭐 연봉도 그렇고 원하는 직무로 일을 하고 싶은 기대도 있고 그러면 내가 방점을 둬야 될 거는 회사의 규모이냐 아니면 유지보수 업무의 물경력인지 않은 업무인 거냐 내가 어디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 생태사냐 환승이직이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근데 중견이나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갈 목표가 뚜렷하다면 환승이직을 선택할
할 것 같다. 왜냐면 또 대기업은 더 그런 거 물어보잖아. 공백 어떻게 채웠는지, 퇴사하고. 그런 거 더 물어보는데 안전빵인 게 좋잖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토르비오님께서 안녕하세요. 금속공학과 4학년 되는 학생입니다. 왜? 금속공의 아이디가 토르비 뭔지 알아? 몰라. 뭔데? 그 검색해봐. 지금 검색해봐. 초고열 용광로 다루는 대장장이. 오버워치야? 컸다. 토르비온. 방실 땅땅 하는 너무 캐릭터. 귀엽다. 안녕하세요. 군속공예과 4학년 되는 학생입니다. 졸전 아이디어를 슬슬 짜야 되는데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다 보면 그 자료 그대로 카피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참고하기도 싫어지고 그렇다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마음에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너무 팍팍합니다. 3학년 때는 그래도 어찌저찌 작품들을 완성시키고 했는데 졸업작품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압박감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엄청난 걸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해서 개강 2주 남은 지금 아무 계획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공자의 의견 좀 듣고 싶어요. 우우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전공자니까 제가 말할게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라 좀 신기해. 전혀 압박감이 없었던 케이스거든요. 이분은 압박감이라는 게 들까라고 했을 때 졸업 작품이라는 워딩이 너무 세. 내 생각에는. 졸업 작품 전, 졸업 전시.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외우세요. 졸업 작품은 4학년 전공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했어 나는 실제로.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졸업 작품이라고 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도 와서 내 작업을 보고 할 거라는 생각에 이 전시 하나로 나의 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설명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 작업을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공예과라는 특성이 좀 그런 게 디자인과나 산업디자인과나 시각디자인과는 말한 대로 뭐 자간이 어떻게 됐고 행간이 어떻게 됐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작품이 완성도가 있냐 완성도가 보이지. 있냐 없냐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전공적인 지식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너무 분명해. 근데 사실 금속공예과도 약간 산업주얼리냐 뭐 회화 파인아트냐 이런 거에 좀 갈리긴 하지만 저는 부담이 좀 덜했던 게 내 작업은 약간 보는 사람들이 따라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 회화작가 마인드로 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작업은 뭐 못했다고 판단할 거면 뭐 판단하셔라 이렇게 생각하고 4학년 전공 과제다 라고 생각하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공감됐어. 교수님 마음에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거 완전 공감이야. 나는 이게 좀 나도 이 부분이 좀 열받긴 했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대한민국 어떡해요? 대학생이라는. 대학을 왔잖아. 대학을 입학했다는 건 이거를 감내하겠다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봐서 이 부분만큼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치만 부담감은 느끼시지 마셔라. 4학년 전공 과제다. 외우세요. 그게 뭔가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아. 솔직히 졸전은 어쩔 때는 조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너 지금 한 거 대학교 졸전 수준이야.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조롱의 의미까지 된다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대충 해라 이 말이 아니야. 대충 하세요 이 말이 아니라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졸전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나도 졸전만 신경 쓰고 살고 싶다. 여기까지는 아닌가? 무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를 하고 싶어요. 90년생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해야 하는데 기회도 적고 어쩌다 소개팅이 들어와도 첫 만남에 호감이 생기지 않으면 두세 번 만나도 호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모임도 나가봤는데 집돌이 성향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 기빨려서 오래 활동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형과 동생 모두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어서인지 올해 명절에는 좀 외로웠어요. 흐흐. 짝지르르 고민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용기 내볼까요? 물음표 2개. 약간 유리상자 스타일. 용기 내볼까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내가 봤을 때 90년생이면 이 노래 아셔. 아셔야지. 유리상자 스타일로 보내주셨는데 일단 마지막 문장은 완전 동의하는 부분이다. 용기를 한번 내보시라. 짝지르르 2탄 어떻게 할지 셀프로 피드백을 많이 해보니까 제 생각에 이 나이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 다시 짝지르르를 한다면 뭐 90년생에서 95년생까지 자르고 96년생에서 2000년생까지 자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보는 게 어떨지. 이게 낫겠다.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2탄은 다시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리고 있지만 짝지르르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도 솔로시면 하셔라. 근데 짝지르르 2탄이 나오기 전까지 누군가 생기는 게 베스트지. 근데 내 생각에는 이분도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 이 문장부터 비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누가 칼 들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시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미션이야. 근데 본인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해야 된다는 미션을 본인이 주고 싶다면 소개팅을 10번 했는데 안 돼봤어? 그럼 11번 해보시고 11번 해보셨는데 안 돼봤어? 12번 해보셔라. 맞아. 내 친구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한 친구가 최근에 있는데. 그리고 틴더를 해보셔라. 아니면 뭐 러닝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나가보셔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뭐 그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 그거 말고는 방법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지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새내기입니다. 항상 다 니이바이트 개술 그만 조롱하라고. 그만 좀 조롱하라고. 아니 타니바이트 이거는 솔직히 이분이 조롱한 걸 수도 있어. 다 니 게시물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꼭 저런 멋진 작업물을 다른 게시물을 보고 만들어야지 싶어요. 제가 주얼리에 발들인 지 1년 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니던 주얼리 학원 원장이 폭언, 폭력 등 와.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2년제지만요. 근데 친해진 새내기 친구들이 다 20살이더군요.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도 또 인간관계에 받을 상처에 먼저 다가서기에 고민이 듭니다. 제가 20살 사이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세요. 팍팍 본인이 70세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봐봐. 우리가 70세 노인분이랑 72살 할아버지랑 저분은 72살이신데 이분은 70세시네? 진짜 개 젊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20살이랑 22살은 너무 천지 차이처럼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 있기 때문이지. 4년제라고 치면 20살은 1학년이고 22살은 3학년이야. 20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10대 딱지를 뗀 완전 푸릇푸릇한 신입생 이미지가 강한데 3학년은 맨날 그 후드 뒤집어 쓰고 바람막이 담배 뽁뽁 피면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이랑 3학년 차이는 크다라고 느껴져서 이분이 20살 친구들 사이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거 고민 읽고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 나는 이거 실제로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뭔가 새로운 무리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저는 항상 가방에 스니커즈 초콜릿이랑 그 젤리랑 새콤달콤이랑 마이쮸를 지참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20살 친구들이랑 이제 수업을 들어. 이제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과제를 하셨어. 근데 나는 교수님 말을 잘 들었어도 못 들은 척을 해야 돼. 그 20살 친구한테. 친구야 혹시 교수님이 아까 과제 내주셨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나 사실 아까 딴색하느라 못 들었거든. 과제가 뭐였어? 이렇게 쓱 물어봐. 그럼 걔가 웬만한 인성 빠가는 친구 아니면 설명해줘. 설명해줘. 교수님이 이거 해오래요. 이렇게 하셔. 그러면은 진짜 너 덕분에 과제할 수 있겠다 하면서 준비해온 너 근데 마이쮸 좋아해?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럼 그 친구가 저 마이쮸는 별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내 데이터상 마이쮸 싫어하면 새콤달콤 좋아해. 무조건이야. 그래? 그럼 새콤달콤 줄게. 이렇게 하나 줘. 그러면은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20살들끼리 학식을 먹으러 가겠지? 그럼 20살들끼리 학식 먹는 자리에서 꼭 한 명이 얘기를 해. 야 나 아까 그 언니 알지? 그 언니가 나한테 과제 알려달라고 해서 내가 알려줬거든? 근데 새콤달콤 줬다? 진짜 귀엽지 않음? 리얼 크키. 근데 그 언니 나한테도 과제 물어봤는데? 나한테도 과제 물어봤어. 과제 물어보는 거 한 번만 하지 마. 야, 저 언니 과제 물어보는 사람인가 봐. 야, 피하자. 짜증나. 새 학기에는 항시 가방에 마이쮸랑 새콤달콤 한 개씩은 지참을 하고 다니셔라. 솔루션 괜찮았나요? 이 솔루션은 괜찮아? 솔루션 오케이. 괜찮았어. 따뜻했어, 오랜만에. 다음 사연 티나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인생에서 사랑이 중요할까입니다. 6년간 짝사랑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최근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은 제 친한 친구랑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던 내가 너무 원망스럽고 울면서 하던 생각이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좋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몇 번 들어 비연애주의가 되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져요. 인생에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면 덕질하는 마음이라든지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외하고는 외로워도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어떨까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너무 극단적이시다. 그러니까 나 이거를 이 사람을 진짜로 마음이 동했어? 마음이 너무 동하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네거티브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 네거티브 내가 해도 될까? 미친네. 아니 봐봐. 6년간 짝사랑하던 남학생, 그러니까 6년간의 짝사랑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건 정말 마음이 상실감이 크고 안 좋은 일인 건 맞아. 근데 6년간 짝사랑하던 남학생 한 명 때문에 나의 철학, 나의 사상을 비연애주의 5글자로 명명하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너무 아까워. 내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비연애주의입니다 라고 명명할 것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왜 이분이 비연애주의라는 말로 그 명명하면서까지 닫아버렸는지를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 내 생각에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적인 태도가 된 것 같아. 누가 다가오면 이 사람의 끝이 상처로 끝날 것 같은 거야. 만나기도 전에. 나 연애 안 하는 사람이야. 나 연애 원래 안 하는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아버리는 태도까지 된 것 같은데 그럴 거 없다. 그리고 요 문장 있지. 덕질하는 마음, 팬심.
그리고 가족 혹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효심,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우정, 뭐 연애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랑의 형태라고 보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다 사랑의 형태라면 이 중에 하나 안 해도 되고 2개 안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선택이고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연애를 꼭 해야 된다는 나는 아닌 것 같아. 연예인 한 명쯤은 덕질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보통. 근데 우리는 연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난히 좀 빡빡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 사랑의 형태를 우정의 형식으로 발현할 건지 효심으로 발현할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고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외로워도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어떨까? 이 말이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잖아. 이제 내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나 그렇게 네거티브 아니지 않았어? 다행히. 근데 말해봐. 인생에서 사랑이 중요할까? 첫 번째 질문이잖아. 응. 나는 인생에서 사랑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도 사랑은 있어야 된다고. 사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매우 중요한 거의 인생의 나는 절반 이상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성과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은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아. 덕질하는 마음이랑 가족 친구 이거랑. 왜냐면은 가족, 친구, 덕질은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을 줘도 뭔가 충족이 되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근데 연애는 쌍방이야. 연애는 내가 사랑받는 것까지도 기대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그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나의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랑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게 가장 많이 증명해주는 게 나는 이성적인 사랑인 것 같거든? 왜냐면은 순수하게 아예 모르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게 얼마나 자존감을 올려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지 모르는 거야. 아, 근데 여기서 반박하고 싶은 게 그런 일방향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받는 것까지 생각하는 사랑은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 나는? 있지. 있는데 가족은 사회가 막 묶어놓은 태어났을 때부터 생겼던 그 사랑이고 그치. 근데 친구는 내 선택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친구는 우정에 가깝지 사실은. 그리고 조금 더 사랑이 뭐 무겁고 가볍고를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다양한 바운더리 내에서 라이트하고 쉽고 가볍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우정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깊은 마음가짐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은 인생이 많이 단조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래서 사랑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6년간 짝사랑을 했고 근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랑 사귀고 그래서 결론 도달한 게 비연애주의가 되겠다. 요거를 조금 이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성적인 사고 흐름은 아닌 거라고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짝사랑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남학생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어. 그러니까 표현을 안 했다는 거지. 남학생은 지금 이 고민자 티나님이 본인을 좋아했다 안 됐다조차도 모르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알지 않을까?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보통의 긴 기간 짝사랑하는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티가 나? 무조건 알아. 그런가? 무조건 알 수밖에 없을걸? 그래서 상실감이 큰 걸 거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냥 실패한 것도 상실감이 큰데 내 친구랑 사겨? 이거에 이제 가중처벌이 된 거지. 근데 이거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티나님한테 그 남학생의 마음의 지분은 없어요. 왜냐? 이거는 공식적으로. 마음의 지분. 마음의 지분. 남학생의 마음의 지분에 티나님은 티나님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정정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왜냐면.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너 좋아해라고 아예 한 2년차 때. 2년차도 나는 길다고 생각해. 말했을 것 같은데. 한 1년차 아니면 한 3개월 짝사랑을 했을 때 자기가 그 짝사랑하는 그 상황을 직면하고 남학생이랑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은 아마 6년간 짝사랑을 하지 않았을 거야. 3개월 차에 끝났거나 아니면 연인으로 발전했거나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고 6년간 돌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었고 근데 그 6년간 남학생한테 대시도 많이 하고 사귀자는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을 때 비연애주의로 도달해버렸었다라면은 뭐 그것도 이해 안 가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해가 될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분이 짝사랑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본인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사실만으로 비연애주의가 된다? 이거는 나는 그 결론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논리적일 수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비연애주의라는 말까지 붙이게 됐는지는 그 사고의 흐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말로 내뱉는 순간 진짜 내 마음이 굳게 닫힐 수도 있어.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진정의 사랑을 내가 발견을 못할 수도 있어. 기회가 왔음에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닫지는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이분이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내려진 결과가 비연애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사랑 표현법을 표현을 해봐야겠다.
라는 걸로 결론이 떨어졌어야지 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아, 좋아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잘 되기만 하는 결과가 있을 수는 없구나. 안 되기도 하는구나를 배우셨으면 좋겠어. 이 짝사랑의 실패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그냥 슬퍼하면서 나는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이제 연애 안 해.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 짝사랑의 실패에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를 좀 되짚어보고 스스로를 피드백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6년을 좀 되짚어보세요. 직면해서 회피하지 말고 6년 동안 내가 진짜 이 남학생을 좋아했던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짝사랑하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 시절이 너무 청춘처럼 그 따뜻해서 내가 좋은 기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남학생이 좋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스로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자양분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순이님께서 알려주신 사연입니다. 와, 소개될 만한 이야기도 맞아, 나 이거 내가 동했어. 소개될 만한 이야기도 딱히 재밌고 함께 고민할 만한 건 아니지만 들어주신다니 고민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흔하고 뻔한 이야기라서 어디 말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냥 지나가듯 보셔요. 저는 올해 30인데 작년에 첫 회사에 입사했어요. 시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처음 합격한 회사에 덜컥 들어왔고 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이지만 보통 2년은 함께 하지만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도 알 수 없대요. 시작이 빠르지 못했는데 심지어 쌓고 있는 경력도 불안정하고, 인공지능은 저 멀리 나를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 도메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다가 일은 많으니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 또 저세상 일인 것만 같아요. 다른 직원들 명절 상여급, 성과급 나오는 기간에도 저는 따로 받는 게 없어서 더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뿐인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져요.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걸까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여러모로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해봐서 이 마음이 동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뭐 굳은 심지가 있으면 안 흔들린다, 이거 알지만 그거랑 좀 다른 얘기야. 이렇게 가시적인 일이 있으면 맞아. 진짜 멘탈 개 흔들리는 거 저 완전 공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동한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마음이 동한 건 첫 세 줄이라는 거야. 벌써 자기의 고민에 대한 검열을 세 줄이나 했어. 소개될 만한 이야기도 아니고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고민할 것도 아니고 흔하고 뻔한 이야기다. 어찌 말하기 애매하다. 벌써 4개 5개를 얘기하셨다는 말이야. 자기 검열 그만하셔라 라고 말하고 싶고, 남들이 듣기에는 소개될 만한 얘기도 아니고 뭐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한테는 이거 죽고 사는 얘기야.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심지구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말고, 뭐 원론적인 얘기 말고, 이거 진짜 완전 현실적인 얘기잖아. 너무 불행하게도 고통의 경중이 더 가벼운 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지금 취준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덜컥 들어왔다, 계약직으로라도 들어왔다 라고 하셨는데, 그 취준이 힘든 강도랑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 그 불확실성한 미래랑 거기서 오는 고통이랑 취준에서 오는 고통이랑 둘 중에 뭐가 더 무겁냐. 맞아. 이거 뇌과학자님 유튜브 보고 저도 본 건데요. 다 고민이 다 그런 거잖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무기력해요. 뭘 할 때 행복한지 모르겠고 흥미가 안 생겨요. 뭐 이런 고민들이잖아요. 근데 그 뇌과학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보통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찾아라 라고 한 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내가 공백 기간 동안 취준을 백수 상황에서 하는 그 불안정성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 다른 직원들 명절 상여급 성과급 보면서 그냥 계속 그 계약직으로서의 박탈감을 계속 느끼는 거, 그 고통을 감내할 것인지를 서울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상 이걸 잘 못 버티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정규직과 비교돼서 보이지 않는 선이 있거든요. 다녀보셨어? 아니, 계약직을 다녀본 적이 없어. 진짜 그 선이 느껴져. 보이지 않는 선. 일단 밥부터 따로 먹어. 회식 자체도 따로 하고, 그리고 계약직들은 계약직들끼리만 신세한탄하고 얘기해. 근데 보통은 내 생각엔 그 섞여야 서로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 뭐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랬어요. 근데 저 계약직으로 2번 일해봤는데 안 그런 회사도 있긴 해요. 섞여서 다 같이 완전 분위기 좋은 회사도 있기는 해. 근데 저는 그 전에 다른 회사 다녔을 때, 계약직으로 다녔을 때 완전
갈라서 일을 했어서 이게 뭔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다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취준생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 횟수로 2년이 되어가서 점점 조급해지네요. 대학교를 성적 맞춰가서 내세울 만한 게 없고 마케팅 쪽으로 희망하는데 마케팅은 경력뿐만 아니라 디자인 쪽도 요구하는 데가 많아 취업이 더 늦어질까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인프피라 위로를 듣고 싶지만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22년 새해인 만큼 더 정신 차리라고 취준 준비하고 싶습니다. 근데 걱정은 되죠, 당연히. 취준이라는 건 멈춰있는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취준은 진짜 멈춰있는 거잖아. 나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기분이 드는 것의 연속인 게 취준 생활이잖아. 당연히 걱정인 게 맞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취준할 때 그렇게 했어. 내가 걱정할 시간을 안 줬어. 그러니까 뭐 알바라도 하든 뭐든. 뭘 하든 뭐든. 딴 생각 나 이렇게 했던 거지. 너가 지금 번아웃 올 때야? 정신 차려. 나가서 일해. 너 돈이나 벌어. 그런 생각할 때. 너 여유롭나 봐? 이렇게 해서 혼자 스스로 다그쳤던 것 같아. 그게 근데. 아니, 그게 좋지도 않은 것 같아. 건강한 방법은 아니야. 근데 나는 일을 걱정하는 내가 너무 싫어서 계속 그 걱정할 시간을 안 주고 오늘 하루 뭐라도 생산성 있어야 된다를 엄청 탐닉했던 것 같아, 그거를. 그냥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요청 주신 거잖아. 어떻게 해야지 원판을 안 하실까? 진짜 솔루션을 주면은 취업이 더 늦어질까 걱정인 거면 그것도 솔루션이 될 수 있어. 다 넣어봐. 그러니까 이력서를 개 많이 뿌려봐. 이것도 솔루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고통이 취업이 더 늦어지는 거를 제일 피하고 싶으면 빨리 취업하면 이 고통은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취업하고 싶은 고민을 취업해라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마케팅 쪽을 희망하는 거를 벗어나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MD라도. 마케팅은 그 파생되는 업무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 넣어보는 것도 전 추천이에요.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넘어갈까요? 네, 이거 나는 여기서 험한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 꼬냥꼬님, 이거 완전 내 마음 동했잖아. 그래? 꼬냥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분명했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양가 가족들에게도 소개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가의 입장은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 둘 다 아직 모아둔 자산이 많지 않은 상태인데 이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은 저희가 하루빨리 함께 살고 결혼도 빨리 진행하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제 가족은 비교적 반대 입장에 가깝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보다 6살 어리기도 하고 앞으로 더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른 결정을 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이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남자친구의 나이가 제 오빠보다 많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자친구가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점도 부모님의 걱정을 키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직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결혼보다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함께 시간을 쌓고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결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같이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현실을 모르는 걸까? 사랑만으로 결정한 선택이 무모한 걸까?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부모님의 걱정과 제 마음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책임감이고 어디서부터가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확신만으로 밀어붙이기엔 주변의 시선과 걱정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요소입니다. 이 글의 흐름이랑 맞춤법에 설렜어. 나도 필력이 되게 좋으시다라고 느꼈는데 필력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더 아팠던 게 이게 사람이 진짜 감정의 회오리 그러니까 계속 요동치다가 그 선을 넘잖아? 그럼 광기의 눈빛으로 보내서 사람이 차분해지는 거 알아? 그 상태인 것 같아. 그 상태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내가 너무 마음이 동했던 부분이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입을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나는 애인의 가족이 날 반대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야.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우리 둘 다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말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이 무시해라 이게 아니라요. 부모님의 말씀은 참고로 듣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 스스로를 제일 귀 기울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수도 있어. 내가 결혼을 한번 해봤잖니. 내가 너네 아빠를 만나봤을 때 경제력이 기반되지 않는 결혼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내가 우리 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도 부모님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제 지론이죠. 어느 쪽으로 가도 후회는 한다.
어느 쪽으로 가도 사람은 반려 불안이 동반한다. 이게 제 지론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밀어붙이는 행동을 할 것 같긴 해. 나라면. 근데 지금 확신만으로 밀어붙이기엔 주변의 시선 걱정이 너무 크게 느껴져 요즘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이 글만 봤을 때는 되게 자기 확신도 있으시고 뭔가 되게 뭐랄까 이성적이신 것 같아. 심지어 되게 굳고 되게 어른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부모님의 말리도 있고 뭐 주변에서 시선 걱정 너무 많이 들으면은 당연히 아무리 건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도 흔들리기 마련이지. 당연히 약해지지. 근데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이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시다시피 이거는 주변이 권하는 결혼도 당연히 파국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고 너무 많아. 반대로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맞아. 많고 이거는 알수 결국에는 없어. 그 결과는 주변의 시선과 걱정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당연하지. 절대 아니지. 그래서 나는 이분이 이 선택은 결국 이 두 분의 사랑, 남자친구분이랑 여자친구분이 서로 얼마나 믿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결심하고 나서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그 두 분의 관계의 걸림돌? 아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 고민밖에 없느냐. 그것만 알 수 있으면은 이 고민밖에 없는 거라면은 나머지는 너무나도 남자친구를 믿고 사랑하고 한다면은 나는 주변의 시선과 걱정은 이제는 조금 거기서는 좀 자유롭게 맞아.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결혼 생활을 부모님이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변 시선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계시고 많이 마음이 맞아. 약해지신 거는 너무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근데 본인도 아실 거야 아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맞아. 남자친구가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지 그거에만 집중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어디까지가 책임감이고 어디까지가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다. 밀어붙이기에 주변의 시선과 걱정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이렇게 끝내신 거 보니까 내적으로 갈등이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마 친구들한테 이거 고민 얘기해봤을 거야. 친구들도 야 그래도 투룸 전셋집에서 시작하는 거 좀 불안하지 않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20평짜리로 시작하는 게 네 마음도 편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결혼해보니까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주변에 엄청 많은 다양한 정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유튜브만 켜도 이런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이런 채널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정보가 와서 내가 더 혼란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디톡스하는 것도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1대1로 비유하기는 좀 어려운 비유지만 군대도 비슷한 게 군대에 알고 가면 더 힘들거든? 모르고 근데 부딪혀. 모르고 부딪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받아들인 정보가 100, 만약에 받을 수 있는 정보가 100이 있으면은 한 20만 알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뭔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맞아. 근데 저 이거 처음에 읽고 솔루션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솔루션을 드릴까? 제일 첫 번째 생각난 게 부모님이랑 더 깊은 대화를 해보셔라 라는 말을 드려야지 했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오히려 디톡스 하셔라. 부모님의 얘기를 조금만 해라. 정말 필요한 정도만 해라. 건강치 않아. 얘기는 많이 해봐야 돼. 부모님이 아니 근데 많이 안 해보셨겠냐고. 이미 엄청 많이 해봤을걸? 그러니까 해보셨겠지. 근데 그거를 아예 단절하고 하는 거는 그건 또 새로운 마음의 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라는 거지. 나중에 다시 대화를 재개할지언정 지금은 내 말에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부모님의 말을 많이 들었으면 이제 내가 하는 말도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정보가 가중되어서 내가 혼란을 겪고 있는 걸 수 있으니 정보를 디톡스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복미선님께서 20대 후반의 나이로 얼마 전 졸업했어요. 4학년 2학기부터 취업을 바로 준비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불안이 듭니다. 다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거 아까 너무 비슷한 사연인데 아까 저 이런 불안이 들지 않게 항상 바쁘게 살았습니다. 4위부터 취업을 가본 거야. 4학년 2학기 아닐까? 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 나는 사실 취준 기간이 없었어. 왜냐면은 공백을 못 견디는 사람이라서. 공백도 못 견디고 불안감. 나는 진짜로 맞아. 근데 아무 데나 들어가 보는 것도 솔루션이 될 수 있어. 근데 다행히 나는 그 처음 들어간 회사가 진짜 엉망이었어. 막 진짜 꼰대 회사였었고 그 체계도 너무 없었는데 나는 원래 회사 생활에 처음이니까 원래 이런 원래 거보다 회사 생활에는 다 이런 거구나 군대 라고 같은 거지. 바보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깨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겠네. 그냥 일단 뭐든 들어간다는 거. 그 다친 사회에서 한번 깨 부수고 나오는 과정이 한번 필요한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취업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치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로 가는 길이 공채 취업이 아니라 경력이직도 그걸로 도달할 수
수 있는 방법이고 맞아. 길은 열려 있어. 다양해요. 그러니까 첫 취업, 첫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나는 내가 요즘 회사에서 느낀 게 첫 회사를 좀 체계 잡혀있고 좋은 회사에서 다니는 것도 좋은데 진짜 험한 데서 구르고 망가지고 한 사람이 진짜 맷집 미쳤고 진짜 실력도 좋아. 그런 사람 시야도 넓고. 맞아. 네. 다음 사연. 미슐랭 소식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없어서 계속 무기력하게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만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아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짧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활력을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거 좀 뼈대로 되나요? 들어가도 될까? 내가? 돈이 없어 봐야 돼요. 돈이 없어 봐야 돼.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경제활동을 하는 수단인 거잖아. 근데 저는 실제로 제가 돈이 없을 때 가장 열정적으로 움직였었던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좀 위험 신호인 것 같기는 해. 무기력한 거는 위험 신호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진짜 막 우울해, 불안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무기력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진짜로 이 무기력에 포커싱을 두고 이걸 고치고 싶은 거면 안 해봤지만 나는 심리상담이나 다른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백수 생활을 해도 사라지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극단으로 좀 몰아볼 필요가 있어. 근데 말했던 것처럼 대학교가 내가 생각했던 수업 그런 대학 생활이 아니어서 그런 공부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무기력했거든. 수업도 대충 들어. 막 학점도 너무 낮아. 관심도 없어 이런 학업에. 뭐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학교는 그냥 돈 냈으니까 가야 되는데 딱 그 정도로 무기력하게 살았었어, 백수처럼. 그러다 내가 활력을 찾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또 자아효능감의 발견이야. 이 사회 구조에서 어떤 쓸모가 있는지 나의 능력으로 뭐 사회에서 무슨 뭐 위인처럼 이바지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되게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미슐랭 소식자님께서는 이 자아 효능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서 보시면 좋겠다. 너도 결국에는 네 세공 작품으로 남들한테 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리뷰도 되게 좋게 써주고 하는 걸로 자아 효능감을 찾고 지금 이 직업이 즐겁게 느껴지는 것과 아니야. 근데 이분은 아직 그것들을 못 찾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찾으면 활력은 따라온다. 그리고 어떻게 활력을 찾고 어떻게 좋아하는 걸 찾냐라는 거에 대한 1대1 대응하는 대답을 드리자면 저는 여행 가는 거랑 영화 보는 게 짱인 것 같아. 왜냐면 영화는 내가 가만히 이러고만 있어도 장소가 20번은 계속 바뀌고 등장인물이 20번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너무 많은 세계들이 축약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드라마 재밌게 보면 그 주인공의 직업이 제 꿈이 됐었거든요. 아기 때. 그런 걸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여행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국적인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도 하더라고요. 좀 다이렉트하게 활력을 되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한 돈 벌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노동으로 내 작업물, 내 노동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는 진짜 그 효능감이 다이렉트로 오는 방법인데 그것만큼 활력이 도는 게 없어. 알바를 해보셔도 되고. 나 그리고 하나 더 솔루션 생각나.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하기 싫은 일 해보는 거 저 완전 추천. 저 예를 들어 영상에 얼굴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얼굴 진짜 하나도 안 나오고 제가 특정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뭐 내가 나온 학교, 심지어 내 학번이 뭔지, 내가 몇 살인지까지 정보를 드러내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더 새로운 콘텐츠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가 진짜 어려워했고 벽이라고 느꼈던 얼굴 나오는 콘텐츠를 해볼까? 했더니 지금 너무 즐거워요. 그것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 한번 깨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활력을 찾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공예를 좋아했는데 중학교에 가면서 공예로 뭐하고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꿈을 접어두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공예과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처음 미술을 시작하면서 지금 공예과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공예를 배우고 학교 생활을 할 생각에 설렘이 앞서지만 솔직히 미래에 대한 조금의 불안함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예과에서는 도자와 금속 2개를 배우는데요. 어떤 거를 가야 할지 아직 못 정한 상태입니다. 이걸 1학년 때부터 정해야 되나? 뭘 하든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졸전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어서 취업을 생각해서 정해야 하는데 공예과를 졸업했을 때의 미래에 대해서가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주얼리나 도자,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냥 공예 작가로 남고 싶기도 해요. 그냥 공예가 좋아서 대학을 왔는데 이제 진짜 어른이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공예과 들어왔을 때 이런 고민은 근데 사실 없었어. 저는 이런 고민은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뭔가 신입생이고 이제 개강하기도 전인데 이런 고민을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어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신입생은 그냥 헬렐레 팔렐레 놀아도 용인해주는 학년인데 하는 안타까움도 동시에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막상 배우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내가 좀 더 전공적인 얘기를 하려면 금속 수업을 들으러 갔어, 전공 수업으로. 근데 금속공예과는 왁스 카빙을 배울 때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라이노 캐드를 가르쳐줄 때도 있고 교수님마다 직접 왁스 카빙을 해서 실물로 보여줘라 하는 교수님도 있고 스케치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해와라 이런 교수님도 있고 엄청 다양한 스타일의 기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 해봐야 내가 어디에 맞고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제가 해보니까 저는 왁스 카빙이랑은 정말 안 맞고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와도 라이노 캐드가 정말 재밌구나를 저는 부딪혀보고 과제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입생이 개강하기도 전에 어떡하냐 이게 취업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고민하는 게 좀 더 유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 고민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수업 들어보고 교수님한테 피드백도 받아보고 교수님이 뼈 때리는 거에 좀 울어도 보고 이래야 그때 나서 하는 고민이 진짜 유의미한 고민일 수 있다. 고민을 사서 하지 말으셔라. 그리고 공예과가 막상 들어가 봤더니 안 맞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전과라는 것도 있고 다른 거 청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사랑님께서 저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21살이고 3번 연애를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마지막 연애가 저번 주에 끝이 났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서 150일쯤 사귀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도대체 좋아함의 기준이 뭘까요? 왜 제 친구들은 쉽게 하는 사랑이 어려운 걸까요? 느낌표 4개나 보내주셨는데요. 물음표. 아마 51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을까. 저희도 잘 모르고 인간이라면 이걸 다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할 고민이 아닌가 싶고 좋아함의 기준이 뭘까? 짧게 사귀고 헤어지는 것이 고민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좋아함의 기준을 어떤 숭고한 썸띵으로 두지는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말을 했는데 티키타카가 잘 돼. 이것도 좋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두근두근 설레임 얘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다. 이게 좋아함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함의 기준치를 여기에 두니까 150일쯤 지났을 때 이런 걸로는 사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료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21살에 3번이나 연애한 거 너무 부럽고 일단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연애, 6번 연애에서 알아챌 수도 있는 거잖아. 좋아함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맞아. 잘 그 과정 중에 있으신 거 맞아. 같아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그 순리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FP님. 이분 마음 아팠어. 안녕하세요. 현직 패션 디자이너이자 곧 퇴사하는 20대 남자입니다. 저의 사연을 얘기하기에 앞서 저는 패션 전공으로 빠르게 전문대 졸업 후 취업을 했을 당시 워라밸을 포기하며 주 평균 70시간 주말 없이 1년을 못 채우고 퇴직금을 포기하며 퇴사했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실력이 부족하다 느꼈고 같이 일하는 동료와 협업할 때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10개월 정도 공부랑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력이 없다 느꼈고 똑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꿈꿔왔던 패션 디자이너의 환상과 다르게 2개의 회사를 다니며 체감을 했습니다. 이 직업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고 근무 당시 혼날 때마다 자존감이 내려가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2번째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꿈에 대한 확신과 방향이 없다고 느끼는 동시에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진로를 찾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고 마지막에 추가로 저는 패션 일을 행복하고 진로가 이쪽이어서 하는 게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생각이 바뀌었다. 일을 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직원과 동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해야 하는 일이라서 못 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 일단 본인의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에서 이미 좀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에 약간 확신적인 말이 몇 번 있었어.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꼈다. 실력이 안 된다고 느꼈다.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든다. 부족한 실력으로 질질 끌고 갈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패션 일을 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다까지 느끼신 거면 결정은 됐어. 결정은 됐어. 그냥 이게 약간 상실감인 거야. 오랜 친구를 떠나버린 느낌인 거지. 내가 이 친구랑 잘 해볼 수 있을 거야. 지금 몇 년 하셨지?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를 이때 알게 된 거를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좋게 생각이 절대 안 들겠지만 부딪혀 보셨잖아요. 부딪혀 보고 아닌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그
방향성을 찾아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 그리고 좋은 직원과 동료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하셨는데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제가 회사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저는 똑같아요. 제 실력과 제 업무 스타일은 똑같아. 근데 A라는 회사에 갔을 땐 내가 패급이고 B라는 회사에 갔을 땐 내가 에이스가 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이미 느꼈다는 거는 내가 이 회사에서 에이스가 돼도 행복하지는 않을 거야. 환경을 바꿔볼 때는 지금 지난 거거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쪽에 나의 흥미를 찾아보는 게 어떨지 싶어요. 아휴, 그쵸. 마음 아프지. 그리고 아까 제가 뇌과학자님의 말을 빌려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지도 한번 피드백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를테면 나는 남의 하는 얘기 별로 신경 안 써서 뒷담까지는 내가 감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라든지 나는 가족회사 다니면 그 윗사람들 눈치 보여서 너무 힘들더라. 그건 내가 감내를 못할 것 같아. 라든지 스스로 어떤 셀프 피드백을 해보고 여기저기 부딪혀보는 게 어떨지 싶어요. 근데 난 또 고무적이라고 느낀 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공부를 했다는 게 뭘 해도 되실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내가 패션 회사에서 굴러보고 부딪혀보고 너덜너덜 해봤을 때 공부랑 포트폴리오 준비를 했던 그 열정 그대로 가지고 다른 분야도 도전. 내가 그때 그렇게 해봤으니 다른 데는 못할 소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좋아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갑시다. 인스타로 무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몇 년, 몇 달 전 일도 문득 생각났어. 내가 왜 그랬지? 하다가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이럴 때 있거든요. 저 이거 지난 일로 저를 갉아먹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보통은 내가 잘못한 걸로 그렇게 내가 후회한 거나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걸로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어. 뭔가 내가 그때 친구랑 싸울 때 그 말은 하지 말걸.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그렇게까지는 화를 내지 말걸. 이런 걸로 발목을 잡는 건데 저는 까르마라고 생각해요.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나의 실수고 나의 엿보다. 그러면 내가 잠을 못 자는 걸로 실수를 덮을 수 있는 거라면 나 잠 못 자는 거 정도는 내가 감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는 편이야. 도망하는데 근데 어떤 걸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 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야?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매번 합리적인 선택이랑 합리적인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솔직히 이런 경우 많지는 않아. 막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 행동이나 내 발언 때문에 후회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후회에 잠 못 자고 한다면은 그간의 본인의 행동들이 조금 너무 조심성이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아. 좀 말 조심하시려고 하고 행동 조심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실수가 줄어들 텐데 아예 말을 안 하면 말수가 없는 건데. 내가 봤을 땐 그거야. 오히려 조심성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작은 일에 내가 조심성을 부여하고 나를 엄격하게 제어하고 싶은 게 아닌지도 생각해봐요. 남들은 그 사람이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사람이 그 정도로 편하게 말을 할 수는 있지라고 넘어갈 일도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말걸. 자신을 너무 검열해서 이런 걸 수도 있다. 윤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 윤슬 아이디부터가 벌써 너무 슬퍼? 사람은 모두가 죽게 되잖아요. 결국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끝을 생각하다 보면 다시 삶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기. 나의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해야 하는 걸 하는 게 의미 있겠죠?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걱정도 고민도 많아서 무작정 도전도 실천도 잘 해내지 못하고 생각만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들에 걸려 넘어지고는 멈춰있는 것만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해야 하는 거라도 하자고 마음먹기에는 또 내적 동기가 없어서 스스로를 자꾸 설득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잘 안 되니 또 멈칫하고 쉬고 다시 시작할 동력을 무언가로부터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정말 저 스스로를 모르겠어요.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를 지향하지만 늘 기분의 태도가 잠식당해요. 조금만 기분이 다운되면 해야 하는 것도 더 하기 싫어지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어렵고 쉽게 흔들리는 내 모습에 또 스스로가 싫어지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올곧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깊게 감정이 빠지지 않고 얼른 빠져나오는 사람, 쉽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사람, 사소한 거는 그냥 잘 넘길 줄도 아는 사람, 심지가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도 가성비 좋게 한 개의 사연에 두 가지 고민을 경제성 있는 사연이었다. 근데 앞에는 많이 했던 얘기라서 뒤에 고민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거 보고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이 또 떠올랐잖아.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MBTI, N 같은 생각이라 듣다가 힘들면 말씀해주세요.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제 안에 영화관이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 영화관에서는 어떤 영화를 틀어주냐. 심지가 단단하고 어른스럽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착한 장면을 보여주는 영화관이 있어. 근데 거기에는 관객석이 있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영화를 보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엄마랑 싸울 때나 오빠랑 얘기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회사에서 혼날 때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내가 그 관객석에 앉아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건데 객석은 정해져 있어. 객석 수가. 만약에 10개야 객석 수가. 근데 11번째에 내가 들어와서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그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는 착한 영화 틀어주는 데고 저희 가면은 엄청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나쁜 생각하는 영화관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영화를 보셔. 거기는 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내가 뚜벅뚜벅 가서 거기 가면 앉아서 편하게 영화 볼 수 있겠지? 그 영화를 폭력적인 영화를 본다고 생각.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너무 심지가 굳은 결정을 못하고 쉽게 감정이 동요되고 너무 감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 라고 하면 저는 마음에 여유 관객석이 없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야. 인간이라면 다 그럴걸?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회사 안에서의 시간도 시간인데 그 시간보다 사실 저는 출근하는 출근길이 진짜 스트레스였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 출근길 10,000원 지하철이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출근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스트레스야. 근데 갔더니 거기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너무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난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가 공공장소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셔야 될까?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도 않은데 왜 저러실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저런 할머니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또 짜증나는 생각 계속 많이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많아졌죠. 그리고 또 똑같은 퇴사한 백수인 제가 똑같이 10,000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 근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 크게 얘기를 하시고 시끄럽게 대화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몸이 많이 늙으셨으니까 노화가 되셨으니까 청력이 퇴화되시고 크게 말해야만 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나 자신에게 놀랐어. 아니 내가 이렇게 이타적일 수가? 이렇게까지 내가 여유 있는 생각을 할 수가? 나 이런 사람이 이런 사고가 가능했던 애였잖아. 좀 놀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또 든 생각이 그때는 내가 마음의 관객석이 없었구나. 비어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이 고민에 명확한 솔루션을 주자면 내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닐까? 여유를 좀 줘볼까? 휴식을 좀 취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지. 휴식이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민에서. 난 이분 그 앞 고민도 결국에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자기가 감정에 빠져서 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이렇게 올곧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잖아. 결국에는 심지가 단단한 사람이 된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심지가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필요 조건들이 당연히 있잖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잖아. 운동? 운동이랑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그 다정함은 진짜 리터럴리 피지컬 체력, 그리고 기본적인 재력, 경제력, 그리고 내가 머리에 든 거 많은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는 게 많아 다정하거든. 뭐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없이 무작정 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니야, 다정하지가 않아. 난 지금 너무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지금 뭐 고민도 너무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분이 너무 잠식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헤쳐나가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거의 필요 조건을 좀 만들어 보시라라고 얘기하고 싶어. 뭐 여유는 지갑에서 나온다. 아니면 다정함도 체력이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있는 게 아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 목표로 잡으시고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심지가 단단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다. 마음에 관객석을 하나 더 두셔라. 여유롭게. 근데 그거를 그 관객석을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객석은 경제력이랑 체력이랑 이런 데서 나가 그런 게 이제 기반이 되면 관객석이 더 늘어나실 거다. 호수님께서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인스타와 유튜브 종종 잘 보고 있습니다. 쑥스. 본론으로 들어가 제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방 쪽에 공방 창업을 준비 중에 있어 열심히 공방 인테리어 과정에 있는데요. 같은 종목인 세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비전공이고 우연히 접한 클래스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어느 하나 준비된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는데 제 의사는 한 20% 어찌저찌 저질러진 이 물들을 의식의 흐름대로 해결하며 공방될 자리를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비전공에 이쪽으로 무지했던 터라 아직도 안
아는 게 맞지 않고 이런 제가 어떻게 공방을 운영할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준비하면서 번아웃이 와 이틀에 한 번 꼴로 새벽마다 펑펑 울기도 하고 불면에 시달리고 이번 달까진 본업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평일에도 퇴근하고 왕복 3, 4시간을 다녀오고 설 연휴에도 매일 새벽 4시까지 인테리어를 했더랬죠. 허허. 공방 창업 올해 안에 해볼까 했지만 너무 갑자기 시작할 줄을 몰랐고 상승하는 은시세에 맞나 싶으면서 또 앞으로 클래스 진행 등 그저 머리가 하얗습니다. 흐흐흐. 참 더불어 무물로도 여쭤보았지만 모델링도 배워볼 참이라 세연님 클래스도 들어볼까 하고 있답니다. 정말 왕왕왕 초보라 떨리고 막막한 말들만 늘어놓았지만 이벤트 계기로 이렇게 혼자 앓던 고민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으니 가벼워지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어디서 느꼈냐면 본업과 병행하면서 엄청난 설 성실함. 연휴에 이 정도 성실함은 뭘 해도 한다. 이분은 그 성공의 필요 조건 중에 가장 큰 것인 성실함을 이미 갖추고 계시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계셔. 근데 성실함이 저는 메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호수님께서는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쩌다가 아직 그 예정된 것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너무 좋은 하네. 매물 자리가 나온 게 아닐까. 이게 본업이랑 사이드 잡을 같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내 생각에. 그거 상위 몇 %만 하는 거. 근데 어느 하나 준비된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는데 의사는 한 20% 반영된 상태로 지금 물이 엎질러져 버렸잖아. 의사 그러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방 지금 창업기인데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맞아. 100% 준비해서 하면 너무 늦거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스타트를 못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런 건 없어. 완벽한 준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막 홈을 올리고 겁나잖아. 미래가 겁나고 막 맞아. 하시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뭐 은시세도 고민되고 클래스 진행도 해야 되고 뭐 모델링도 배워볼 거고 지금 이 공방 창업에 기대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볍게 생각하시고 진짜 그냥 취미생활 하는데 돈 좀 쓴다 정도로 맞아. 마음을 가볍게 먹어보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성실함이 이미 있으신 분이니까 잘 되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조금 핀트에 어긋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고민들을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말이 요새 그런 말 진짜 많이 하더라고. 내가 나랑 짱친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 진짜 요새 약간 유행처럼 많이 하는 것 같아. 울지 말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울고 있으면 울게 냅둘 거야? 아니잖아. 눈물 그치라고 힘내보자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힘내자고 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멀리서 객관적으로 친구의 입장으로 바라봐주자. 짱친의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퇴근하고 왕복 3, 4시간 다녀오고 설 연휴를 매일 새벽 4시까지 당신은 뭘 해도 될 사람이다. 그 추운데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못하지 본업하면서. 맞아. 보통은 못해요. 그리고 막 펑펑 울고 번아웃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본인이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책임감이 장점인 건 맞지만 스스로를 갉아먹을 것까지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잃으면서 얻어야 할 성취는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보면서 나 좀 자극됐어. 됐어?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마음이 동했어? 맞다. 우리 그 마음이 동한 2개의 사연을 채택해야 되거든? 나한테 4개 정도 있었어. 나 그 결혼 고민하는 사람. 다른 데로 틀었네?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모델러 3개 고르면 안 돼? 3개 골라? 안 돼. 3개? 안 돼. 결혼 고민. 꼬냥꼬님께서 근데 이분 채택되셨다.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채집들 쓴 것 같지도 않아. 어떤 그런 그리고 뭔가 미안함도 있었어. 명료하게 해결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당사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명료한 해결을 드리지 못한 미안함과 마음이 동했다는 점에서 꼬냥꼬님 그리고 제가 선택한 고민은 콩순이님 콩순이님 이분 당첨돼. 이분은 그냥 지나가듯 보시라고 하셔서 제가 지나가듯 안 보려고 당첨자로 선정했다. 저희가 너무 워딩이 셌다거나 아니면 너무 위로될 만한 말을 안 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가치관에 어긋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너무 제 친구라고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을란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고민 상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다음번에는 오빠가 이렇게 긴 러닝타임을 좀 힘들어해서 혼자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에 나 할 때는 줄여 반만. 자, 여러분들 다 사는 동안 반려 불안, 반려 고민을 안고 가시게 될 텐데 너무 많이 본인을 갉아먹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고민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나누어보는 그런 주인장이 되어보고 내 고민도 언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 들었잖아. 마무리할까요?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다음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고민 해결! 고민 해결이고 고민 해결 같아. 고민 해결. 손 개 크게 나. 안녕.